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에어컨 소리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긴장감이 방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신청인 석에 앉은 한지혜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7년간 바깥의 며느리로 살면서 7년간 시골뜨기라고 불렸던 세월. 모든 모욕과 상처가 그녀의 차분한 표정에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듯했다. 다만 그녀의 깊고 차가운 눈빛만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었다. 그녀 맞은편에는 곧 전남편이 될 박민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져 있었고 복잡한 감정이 담긴 시선으로 7년간 함께 살았던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평정심을 예전 같았다면 그녀는 울며 매달렸을 텐데, 이혼을 운운할 때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 텐데. 민재 옆에는 그의 어머니 박영숙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며 지혜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노려보다가 다시 아들을 쏘아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봤지? 저 시골년이 어떤 놈인지. 뻔뻔하기 그지없어. 멀지 않은 곳에는 민재의 전 연인이자 박영숙이 항상 며느리로 바라던 유서진도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드디어 그 시골 출신 여자가 바깥에서 쫓겨난 날이 온 것이다. 조정의원이 가볍게 기침을 하며 단조로운 목소리로 최종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이제 쌍방의 서명만 있으면 되었다. 한지혜 씨,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주저함 없이 펜을 들었다.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단호하고 깔끔한 서명. 그녀는 펜을 탁자에 단단히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방 전체에 메아리쳤다. 서명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이제부터 저와 박민재 씨는 남남입니다. 모든 관계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녀가 일어나 돌아서려는 순간 조정실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보디가드가 위엄있게 들어와 양옆에 섰다. 그들을 따라 들어온 것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권위적인 자세, 강인한 얼굴, 값비싼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다. 그 남자가 풍기는 왕자 같은 기품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모든 시선이 그 낯선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그 남자는 다른 누구도 보지 않고 오직 한지혜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그녀 곁으로 다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단단한 손을 내밀었다.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딸아, 아빠가 데리러 왔다. 딸? 박영숙의 비명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지혜를 가리키다가 다시 그 남자를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다. 당신이 누구를 자신의 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골뜨기를 말이에요? 박민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지혜를 바라보다가 그 권위적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뇌는 방금 들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었다. 그 남자,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맞다. 그는 김태현이었다. 태양그룹의 회장,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 한지혜가 태양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악의적인 농담이야. 박민재가 중얼거렸다. 유서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고 승리의 미소는 극도의 공포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지혜가 쫓겨난 후 당당하게 바깥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하지만 김 회장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자신의 명품 재킷을 지혜의 어깨에 걸쳐주며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을 가렸다. 가자, 딸아. 이런 곳은 너에게 1초라도 더 있을 가치가 없다. 지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민재나 바깥의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보디가드들과 함께 조용히 조정실을 떠났고 지혜는 혼란만을 남겨두었다. 박영숙은 비명을 지르고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리며 입술이 떨리는 채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회장의 딸이라니. 어떻게 회장의 딸이 될 수 있어? 박민재는 석상처럼 서서 전처의 차가운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7년 동안 그는 그녀를 어떻게 대했던가? 무엇을 잃은 것일까? 드라마의 막은 첫 장에서 내려졌지만 7년간의 굴욕과 한지혜의 화려한 복귀에 대한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지혜의 이혼 당일에 그 무서울 정도의 평정심을 이해하려면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혜는 경상남도의 가난한 해안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머니는 착하고 성실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어릴 때부터 지혜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바다에서 폭풍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모녀는 서로 의지하며 어머니의 얼마 안 되는 교사 월급과 집 뒤 작은 텃밭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지혜에게 예의와 덕목, 그리고 자존심의 소중함을 꼼꼼히 가르쳤다. 지혜는 학업 성적이 뛰어나 항상 반에서 1등을 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은 포기해야 했다. 지혜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그녀가 2살 때였다. 먼 친척의 중매로 그녀는 서울에 사는 박민재를 소개받았다. 박민재는 박가의 장남으로 건설자재 사업을 하는 꽤 부유한 집안이었다. 박영숙은 처음에 지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너무 촌스럽고 문벌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술가가 지혜의 띠가 민재와 매우 잘 맞는다고 했고, 게다가 민재가 계속 놀기만 하고 결혼을 하려 하지 않자 박영숙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일단 데려와서 나중에 교육시키면 된다고, 최소한 대를 이을 사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간단하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지혜는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품고 남편을 따라 서울로 왔다. 그녀는 더 나은 새로운 삶을 희망했지만 그것이 7년간의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박가의 대저택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지혜는 시가의 차가움과 멸시를 느꼈다. 넓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집. 박영숙은 그녀를 무급 가정부처럼 취급했다. 집안의 모든 일, 청소, 빨래, 대가족의 식사 준비가 모두 지혜의 몫이었다. 박영숙은 그녀가 어떤 재산도 만지지 못하게 했고 용돈도 엄격하게 통제해서 한 달에 몇만 원의 푼돈만 주었다. 비아냥과 모욕은 일상이 되었다. 시골녀는 뭘 해도 느리고 서툴러. 밥 하나 제대로 못한다니까. 너 같은 놈이 박가에 발을 들여놓은 것만 해도 7대 조상덕이야. 분수를 알아라. 옷차림도 촌스럽고 말투도 어색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 며느리라고 말하지 마. 창피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배가 아직도 납작해? 정말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이야. 지혜는 눈물을 삼키며 이를 악물고 참았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성실함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박영숙의 눈에는 여전히 열등한 시골 며느리일 뿐이었다. 박민재, 지혜가 의지하고 싶었던 남편은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 이 결혼은 그에게 그저 어머니의 안배일 뿐이었다. 민재는 아내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했다. 그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지혜와 다정한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지혜는 여러 번 민재가 전 연인 유서진과 주고받는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목격하기도 했다. 지혜는 고통스러웠지만 큰 소리 내지 않았다. 집에서 쫓겨날까봐, 고향의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두려웠다. 유서진의 등장은 지혜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름답고 부유한 집안 출신인 서진은 박영숙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자주 박가에 놀러와서 민재와 지혜 앞에서 일부러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서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혜를 모욕하고 괴롭혔다. 일부러 바닥을 더럽혀서 지혜가 다시 닦게 하고 지혜가 만든 음식을 트집 잡고 지혜가 민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빈정거렸다. 박영숙은 항상 서진 편을 들어주었고 서진이 마음껏 위세를 부릴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 길고 긴 7년이 참음과 굴욕 속에서 흘러갔다. 지혜는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그 시골 아가씨의 내면은 나약함이 아니었다. 고통과 멸시는 다른 한지혜를 단련시켰다. 강하고 굳건하며 내면의 힘을 가진. 겉으로는 지혜가 여전히 순종적인 시골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음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참는 것이 존경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밟고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그림자처럼 도구처럼 살 수는 없었다. 밤마다 온 가족이 깊이 잠든 후 대저택이 고요함에 잠겨 있을 때 지혜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산 낡은 노트북을 켜고 이어폰을 끼고 자기 개발의 여정을 시작했다. 영어,
경제학, 경영학, 마케팅을 배웠다. 책을 읽고 무료 및 유료 온라인 강의에 참여했다. 지식은 그녀의 메마른 영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전에는 몰랐던 넓은 세상을 열어주었다. 낮에 집안일 사이사이 틈을 이용해서 지혜는 온라인으로 부업을 찾았다. 번역, 광고 콘텐츠 작성, 소상공인들의 팬페이지 관리 등을 했다. 번 돈은 많지 않았지만 학습 비용을 충당하고 자신만의 작은 적금을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그녀의 실력을 늘리고 자신감을 키워주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박가의 사업 상황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박가는 주로 건설 자재 분야에서 사업을 했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치열한 경쟁과 시아버지와 민재의 다소 보수적인 경영 방식 때문에 사업이 쇠퇴하고 있었다. 지혜는 조용히 관찰하고 분석했으며 때로는 대담하게 남편에게 배운 새로운 경영 전략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말하는 거야? 이것이 민재의 차가운 대답이었다. 그는 시골 아내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이런 무시가 지혜로 하여금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곤경에서 벗어나고 존경을 되찾으려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또한 옷차림을 바꾸기 시작했다. 여전히 소박한 옷들이었지만 더 깔끔하고 단정해졌다. 가벼운 화장을 배워서 지친 모습을 감췄다. 시어머니나 서준과 마주할 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록 조용하지만 반항의 기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혜의 은밀한 변화는 박영숙과 유서진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불편하고 거슬렸다. 너 요즘 누구 보라고 꾸미는 거야? 박영숙이 지적했다. 시 대부인 행세라도 하려고? 주제를 모르는군. 유서진은 빗대어 말했다. 민재 오빠가 요즘 지혜 언니를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언니가 서울에서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칭찬 같지만 조롱과 탐색의 의미가 가득한 말이었다. 지혜는 조용히 있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분노와 상승 의지의 불꽃이 여전히 매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에너지를 축적하며 큰 바람이 불어와 닻을 올리고 이 고통스럽고 쓰라린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7년간의 인내는 그녀를 굴복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강철 같은 한지혜를 단련시켰다. 그녀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7년간 음울하게 타오르던 불꽃이 마침내 맹렬한 화염으로 타오르게 된 것은 유서진의 악독한 음모 때문이었다. 지혜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의 미래 시댁에서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한 서진은 상상 속에서라도 지혜를 박가에서 완전히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박영숙과 박민재의 가장 큰 약점이 체면과 정절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서진은 완벽한 연극을 기획했다. 서진은 낯선 남자를 고용해서 지혜의 고향 지인인 척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이유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동시에 서진은 일부러 민재가 아내가 낯선 남자와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도록 계획했다. 계획대로 민재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질투와 자존심이 강한 남자로서 자신이 불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분노와 자존심이 폭발했다. 그는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즉시 난동을 부리며 카페 한복판에서 지혜를 아낌없이 욕했다. 잘하네. 내 뒤에서 남자와 바람 피우다니. 불륜녀 같은 년. 지혜는 어리둥절해서 해명하려 했지만 민재는 듣지 않았다. 그는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그녀를 집으로 끌고 갔다. 집에 도착하자 서진이 이미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름을 부었다. 민재 오빠, 저도 지혜 언니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언니가 자주 몰래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빙긋 웃는 걸 봤는데 저는 언니한테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박영숙은 이 말을 듣고 발광했다. 그녀는 지혜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연달아 뺨을 때리며 가장 독한 말들을 쏟아냈다. 감히 우리 집 명예를 더럽히다니. 내가 말했잖아. 시골년 같은 건 믿을 게 못 된다고.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지혜는 몸과 마음이 모두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다. 그것은 단지 오해일 뿐이고 그 남자는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지인일 뿐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민재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경멸로 가득했다. 박영숙은 통제할 수 없는 맹수 같았다. 분노의 절정에서 박영숙은 지혜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모두 마당에 던져버렸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들이 지혜가 지고 있는 억울함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꺼져.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박영숙이 마지막으로 소리치고는 문을 꽝 닫아버렸다. 지혜 혼자 하얀 비 커튼 한가운데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지혜는 거기 서서 온몸이 비에 젖어 뼛속까지 차가웠지만 비의 차가움은 그녀 마음속 차가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7년간의 희생, 7년간의 참음, 그 대가가 의심과 모욕, 그리고 이렇게 쓰라린 결말이었다. 나약함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와 빗물과 섞였다. 아니, 더 이상 울 수 없었다.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아서 천가방에 급히 넣었다. 그 차갑고 무정한 대저택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보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비애가 아니라 원한과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가, 유서진, 오늘의 굴욕은 반드시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어. 얇은 천가방을 끌어안고 지혜는 폭풍 속에서 등을 돌리고 걸어갔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앞길은 흐릿하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확신했다. 어제의 한지혜는 죽었다는 것을. 이 순간부터는 마음속에 원한과 복수 의지를 품은 한지혜만이 남았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비 속에서 끝없이 걸었다. 마침내 기력이 다해 귓가에 쓰러졌다. 의식이 사라지기 전 그녀는 희미하게 고급 승용차의 헤드라이트와 큰 키의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지혜가 깨어났을 때는 낯선 따뜻한 병실에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는 하얀 병침에 누워 있었고 부드러운 면 이불이 덮여 있었다. 머리는 아직 아팠지만 지난밤의 열기와 뼈 깊은 추위는 사라져 있었다. 깨어났나요?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다. 지혜가 고개를 돌리자 한 중년 남성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다. 그는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매우 위험이 있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약하게 말하며 일어나려 했다. 괜찮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남자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몸은 어떤가요? 의사 말로는 탈진과 심한 감기라고 하더군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혜는 깨끗하고 편안한 병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분명 비싼 사립병원이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병원비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남자는 웃었다. 그런 푼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가요? 집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지혜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원한과 고통이 다시 솟아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있으면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는 그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가 꽤 특별하네요. 지혜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목으로 가져가 작은 은목걸이를 만졌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준 유일한 유물이었다. 목걸이의 펜던트는 반쪽 하트 모양이었고 정교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유물이라고 했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입니다. 지혜가 작게 대답했다. 남자는 그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매우 감동적으로 변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지혜는 약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목걸이를 벗어서 그에게 건네주었다. 남자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반쪽 하트의 뒷면을 뒤집어서 그곳에 새겨진 두 글자 H와 L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물이 고였다. 리나, 어머니 이름이 리나였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가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는지.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지갑에서 똑같은 목걸이를 꺼냈다. 역시 반쪽 하트 모양이었고 뒷면에는 H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두 반쪽 하트를 맞춰보았다. 완벽한 하나의 하트가 되었다. 나는 김태연입니다. 그가 감동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가 말했던 그 아버지, 바다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바로 나야. 지혜는 넋을 잃었다.
눈앞에 남자가 아버지라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태양그룹의 김태현 회장이 그녀의 친아버지라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김 회장은 지혜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고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전에 그와 지혜의 어머니는 열렬히 사랑했지만 가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문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는 사업을 위해 가문에서 정한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지혜의 어머니는 이미 임신 상태였다. 어머니는 상심하여 아이를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는 지혜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는데 딸이 사생아라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무정한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김태현은 수년간 모녀를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항상 나머지 반쪽 하트를 지니고 다니며 자신의 실수와 잃어버린 사랑을 상기시켰다. 지혜야, 내 딸. 김 회장이 울먹이며 지혜를 안았다. 오랜 세월 아빠가 너희 모녀를 찾았어. 미안하다.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를 고생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지혜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지만 낯선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이 얼어붙은 마음을 살짝 녹였다. 그녀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머니를 버린, 간접적으로 어머니에게 많은 고통을 준 이 아버지를. 왜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다. 아빠는 줄곧 찾고 있었어.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잘 숨겨서 어젯밤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야. 김 회장이 설명했다. 아빠와 함께 가자, 지혜야. 아빠가 모든 것을 보상해 줄게.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김 회장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고통과 자존심이 그녀로 하여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이 신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김 회장이 놀랐다. 왜 아빠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니? 그게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다. 눈빛이 단호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일어서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아빠라고 해도요. 저를 짓밟은 사람들이 제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게 하고 싶어요. 김 회장은 딸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며 그 안에 굳은 의지와 강철 같은 결심을 보았다. 그는 이해했고 존중했다. 아빠가 네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네가 계속 떠돌아다닐 수는 없잖니. 아빠 회사에 와서 일해라. 다른 이름을 써도 되고 가장 낮은 직급부터 시작해도 된다. 아빠가 너에게 시작할 발판만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지혜는 잠시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다. 지금 그녀에게는 새로 시작할 곳이 필요했고 복수 계획을 실행할 곳이 필요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신분은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서은아라는 이름을 쓰겠어요. 서은아, 좋은 이름이구나. 김 회장이 미소 지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이 부녀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한지혜, 아니 서은아의 강력한 복귀를 약속하는 장을. 1년 후 태양그룹의 고급 회의실에서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파산 위기에 처한 박가 건설자재 회사의 대표들, 박민재의 아버지 박민재, 그리고 감시차 따라온 박영숙과 비서 자격으로 온 유서진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회사는 연이은 투자 실패와 치열한 경쟁으로 파산 직전이었다. 태양그룹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와의 협력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 계약을 따낼 수 있다면 박가는 살아날 수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태현 회장이 젊은 여성과 함께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 여성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가벼운 화장을 했지만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답고 기품이 있었다. 김 회장이 소개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분은 서은아 씨, 태양신도시 프로젝트 총괄 이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협력업체 선정과 관리를 직접 담당할 분입니다. 박가 사람들은 놀랐다. 서은아, 이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 얼굴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박민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은아의 깊고 차가운 눈빛을 보자 마음이 요동쳤다. 그 눈빛은 한지혜와 똑같았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한지혜가 어떻게 태양그룹의 이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녀는 그저 학력도 없는 시골 아가씨였는데
지금쯤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박영숙은 억지로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서은아 이사님, 안녕하세요. 젊으신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유서진도 억지로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질투로 가득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자신보다도 아름다운가? 서은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바깥의 모든 사람을 낯선 사람 대하듯 훑어보았다. 그녀는 주석에 앉으며 전문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박가건설 대표님들. 저는 귀하들의 역량서와 협력 제안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양그룹이 박가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만한 뚜렷하고 설득력 있는 포인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은아의 직설적이고 냉정한 말은 박가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박민재의 아버지와 박민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영숙은 화가 났지만 감히 소리내지 못했다. 서은아 이사님, 박민재가 진정하려 애쓰며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박가건설은 건설 자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은 항상 보장되어 왔고 저희가 제시한 가격도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이 효율성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박민재 씨. 서은아가 말을 끊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재를 똑바로 보았다. 제가 받은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기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 능력과 공급 능력이 태양 신도시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일정과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최근 기회사가 품질 문제로 몇 차례 분쟁에 휘말렸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박민재는 목이 막혔다. 이 여자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날카롭고 박가의 상황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다. 서은아가 계속했다. 하지만 태양그룹은 항상 협력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박가가 정말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면 현재의 약점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품질과 일정에 대한 약속, 그리고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서은아는 일어났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가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나가면서 박가 사람들에게 복잡한 감정들을 남겨두었다. 분노와 굴욕감, 동시에 희미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은아라는 젊고 아름답고 권력 있는 이사에 대한 호기심과 의구심. 박민재는 서은아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며 상실감과 아쉬움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다. 한지혜를 떠올리게 했다. 첫 번째 파란만장한 회의 후 박가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그룹과의 협력이 유일한 구원이고 서은아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젊은 여성 이사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박영숙은 예전에 지혜를 경멸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적극적으로 서은아에게 접근하려 했다. 비싼 선물을 보내는 것부터 서은아가 업무상 파트너와의 선물 수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직접 태양그룹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가는 것까지. 서은아 이사님, 이 연근 한과 좀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몸에 좋답니다. 박영숙이 억지로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권했다. 서은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박 여사, 감사하지만 저는 근무 시간 중입니다. 그러고는 비서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손님을 배웅해드려. 박영숙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 젊은 여자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고 거만한가? 유서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은아가 아름답고 능력 있으며 권력도 있다는 것을 보고 질투와 시기심이 더욱 불타올랐다. 서진은 서은아에 대해 조사하려 했지만 모든 정보가 매우 모호했다. 서은아가 태양그룹에 나타난 것은 1년 전쯤이었고 김태현 회장이 직접 발탁했으며 능력이 뛰어나고 사생활에 대해서는 매우 비밀스러웠다. 한지혜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없었다. 이것이 서진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예전의 수법을 쓰기 시작했다 했다. 박민재와 박영숙 앞에서 서은아를 깎아내리려고 했다. 저는 서은아 이사가 비록 유능하지만 너무 냉정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사가 복잡한 건 아닐까요? 김 회장님이 그렇게 총애하시는 것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진의 말이 박민재에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는 서은아와 더 많이 접촉할수록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그녀의 총명함, 날카로움, 독립성, 심지어 냉정함까지도 그를 동시에 겁나게 하면서도 매혹시켰다. 그리고 그 눈빛, 한지혜와 너무 닮은 그 눈빛이 항상 그를 괴롭혔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가 무시했던 시골 아내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피곤해도 해준 밥, 그가 아플 때 조용히 돌봐준 것, 심지어 일에 대해 조언해준 것까지도. 박민재 마음속에 막연한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만약 그때 지혜를 더 잘 대해주었다면, 그녀를 더 믿어주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서은아가 혹시 지혜일까? 이런 터무니없는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곧 그는 자신을 달랬다. 불가능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은 있을 수 없었다. 바깥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애써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동안 서은아는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펼쳐나갔다. 그녀는 일부러 까다로운 품질, 일정, 가격 요구사항을 제시해서 박가를 곤경에 빠뜨렸다. 그녀는 그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굴복하여 도움을 구하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마치 그녀가 7년간 겪었던 것처럼. 동시에 그녀는 비밀리에 박가의 경영상 부정행위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특히 태양그룹에 제출한 허위 재무보고서와 1년 전 유서진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증거들을, 그녀는 카드를 모두 공개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사냥감들이 이미 그녀가 쳐놓은 덫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이제 그물을 조일 때가 되었다. 폭스 드라마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다. 태양그룹과 태양신도시 프로젝트 전략 파트너들 간의 기본 계약 체결식 날이 마침내 왔다. 행사는 태양그룹에서 가장 큰 홀에서 성대하게 열렸고 많은 하객들과 고위 경영진,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바깥 사람들은 일찍부터 와서 단정한 복장으로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온갖 노력과 설득, 굴욕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인 끝에 마침내 서은아가 원칙적으로 동의해서 잠재적 파트너 명단에 박가를 포함시켜 기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비록 기본 계약이지 정식 계약은 아니었지만 파산 직전에 박가에게는 이미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이었고 회사를 구할 생명줄이었다. 박영숙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박민재와 유서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태양그룹의 고위 간부들에게 인사하며 자신들이 태양그룹 고위층과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려 했었다. 박민재는 비교적 침착했지만 계속해서 서은아를 찾고 있었다. 유서진은 옆에서 민재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거리감을 느꼈고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김태현 회장이 개막사를 하며 태양신도시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 이어서 잠재적 전략 파트너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되었고 박가건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박민재의 아버지와 박민재가 억지로 짜낸 박수 소리 속에서 무대로 올라갔다. 대본에 따르면 프로젝트 총괄이사인 서은아가 박가 대표에게 협력 양해각서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라왔다. 무대 조명이 그녀를 비추어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서로부터 양해각서를 받았지만 박민재에게 바로 전달하지 않고 대신 기술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밝아졌다. 태양신도시의 로고가 아니라 한 편의 동영상이었다. 동영상에는 유서진이 한 구석에서 낯선 남자에게 돈을 주는 장면이 나왔다. 서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 돈을 받고 그 시골년을 카페로 불러내세요. 민재 오빠가 우연히 보도록 연기만 잘하면 돼요. 일이 끝나면 바로 사라지세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요. 홀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무대 아래 서 있는 유서진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 박영숙은 입을 벌린 채 경악했다. 박민재는 스크린을 보다가 서진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동영상이 끝나자 스크린은 또 다른 자료들로 바뀌었다. 박가가 태양그룹에 제출한 재무보고서, 부풀려진 수치들, 위조된 영수증과 증빙서류들, 박가 내부에서 태양그룹 심사부서를 속이는 방법을 논의한 이메일들. 이것이 서은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홀에 울려 퍼졌다.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렸다.
이것이 박가건설이 저희에게 보여주려던 진짜 실력입니까? 사기, 기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더러운 수법까지 쓰면서요? 그녀는 무대 위에 박민재와 그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당신들은 태양그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자신들의 악행이 영원히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박민재가 더듬거렸다. 서은아 이사님, 이건 분명 오해입니다. 누군가 저희를 해치려고. 오해? 서은아가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쓰라림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럼 제가 직접 말씀드리죠. 당신들이 해친 사람, 모욕한 사람, 비 오는 날 집에서 내쫓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녀는 머리핀을 빼어 길게 묶었던 머리를 풀어 헤쳤다.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엔 더 이상 서은아의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더 강하고 단호해졌지만 여전히 익숙한 한지혜의 목소리였다. 저는 한지혜입니다. 박가의 전 며느리, 당신들이 7년간 시골뜨기, 빌부터 사는 년이라고 부른 그 사람이에요.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가 모든 사람의 귀를 때렸다. 박민재는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는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분명 한지혜였지만 동시에 아니기도 했다. 그녀는 더 아름답고 더 자신감 있고 그 눈빛은 그를 바라보는데 이제 낯설음과 경멸만이 있었다. 박영숙은 비명을 지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민재의 아버지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서 있기도 힘들어했다. 유서진은 온몸이 떨리며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지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치명타를 가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당신들이 입에 달고 살던 고아 시골뜨기가. 그녀는 조용히 서 있던 김태현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바로 태양그룹 김태현 회장의 유일한 친딸입니다. 홀 전체가 놀라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회장의 딸, 버림받은 시골 아내가 재벌 영예라니 이보다 더 믿기 어려운 드라마가 있을까? 박민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무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잃었다. 성실한 아내를 잃었고 이제야 깨달은 사랑도 잃었고 가문을 구할 기회까지 모두 잃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비겁함, 배신 때문이었다. 지혜는 눈앞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에 아무런 쾌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공허함과 피로함만 있었다. 복수 드라마가 끝났고 그녀는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혼란스러운 무대를 떠나려 했다. 그 충격적인 행사 이후 박가와 박가건설의 명성은 완전히 망가졌다. 협력업체들이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했다. 회사는 빠르게 진짜 파산으로 치달았다. 유서진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무고죄와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박영숙은 정신을 차린 후 완전히 무너져서 하루 종일 울며 후회했다. 박민재는 영혼을 잃은 사람 같았다. 무대에서 한지혜의 아름답고 차가우며 권위 있는 모습이 계속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후회가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지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기심과 체면, 어머니와 연인의 영향으로 그는 눈이 멀어 그녀를 잔혹하게 대했다. 그는 지혜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해야 했다. 그는 태양그룹을 찾아갔지만 정문에서부터 막혔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지혜는 전혀 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어떻게든 태양그룹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지혜를 기다렸다. 지혜야, 제발 잠깐만 얘기하자. 민재가 달려가며 간절하게 말했다. 지혜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차갑고 감정이 없는 눈빛이었다. 우리 사이에 더 할 말이 있나요? 박민재 씨. 지혜야,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민재가 목이 베어 말했다. 7년간 너를 잘못 대한 것, 모든 걸 미안하게 생각해.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보상해줄게. 널 사랑할게. 지혜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때 그에 대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에는 이제 공허함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용서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7년간의 굴욕, 7년간의 눈물, 그리고 제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 있다고요?
안다. 불가능한 걸 안다.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절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지혜가 말을 끊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 어머니도 유서진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녀는 민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얼음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누군가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지 않아요. 다시는 저에게 상처를 줄 기회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돌아서서 기다리고 있던 고급 승용차로 곧장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혜에게는 박민재와 박가가 이미 진짜로 과거에 속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아픈 과거였다. 박민재는 넋을 잃고 지혜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치명적인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고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그는 영원히 그녀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돌이킬 길은 없었다. 이것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배신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은 분주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지혜는 깔끔한 비즈니스 복장으로 작은 캐리어를 끌고 인파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양그룹의 서은아 이사가 아니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녀는 아들에게 휴가를 내달라고 했다. 자유롭게 세상을 탐험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파리였다. 빛의 도시, 그녀가 항상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그녀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7년간의 청춘과 눈물로 치른 자유를 만끽하려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차가운 거리감이 없었다. 대신 평온함, 고요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기대감이 있었다. 신문과 온라인 뉴스에서는 여전히 신데렐라 한지혜와 태양그룹에서의 화려한 복수극이 화제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범한 의지력을 찬탄했고 그녀의 총명함과 기계에 감탄했으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은 당당한 방식에 감동했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 특히 가정이나 사회에서 불공정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젊은 여성 총수 한지혜,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정. 자존심의 힘, 태양그룹 회장 딸의 교훈. 여성이 자신의 동화를 써내려가다. 지혜는 휴대폰으로 이런 제목들을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는 대중의 찬사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파리행 비행기 탑승 안내방송이 울렸다. 지혜는 휴대폰을 넣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항 대형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활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앞길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신을 믿었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슬프고 기쁜 추억이 가득한 도시에서 그녀를 멀리 데려갈 때 지혜는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인생이 나에게 공정함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일어나서 계속 걸을 수 있는 한 내 자신이 나의 정의가 될 것이다. 작지만 강인한 소녀의 모습이 푸른 하늘에 녹아들어갔다. 더 밝은 내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품고서 그녀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고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는 곳으로 향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한지혜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인내와 자립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존엄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끊임없는 자기 발전에서 나옵니다.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누구도 그들의 빛을 꺼뜨릴 수 없기를 바랍니다.